자, 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아, 동아시아 국가 간의 이제 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장건 관련돼 갖고 두세 번 나왔죠. 그래서 그 앞에 제가 한의중이나 동계에서 이제 장건 내용을 좀 강조를 했지만 여기는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요. 그래서 그 한나라와 이제 서역 간의 그 홍등 간의 어떤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역 제국의 발전, 예, 유목민족들의 발전, 요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3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아시아 각 지역은 자연적인 장애로 지역 간의 교통이 불편하여 서로 떨어져 고집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명 세계로 접어들면서 지역 간의 교통로가 차츰 열리고 문화 교류가 시작되었고 그 교역로가 큰 길이 이제 두 개가 있었죠. 이 북방의 초원로하고 그다음에 남방의 비단길이야. 예. 그래서 북방의 초원길은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있죠. 예, 몽골 공원에서 갖고 이 카자프 초원가에서 스텝 지역으로 그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이 길이 이제 제일 뭐냐면 동서교통로 중에 제일 빨라요. 예. 그래서 동서교통의 거의 고속도로 역할을 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개척을 했냐면 이 스키타이 같은 이 유목민족들이 개척을 했어요. 이 길은.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있었던 이제 그 서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오아시스 부근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요 길을 이용했어요. 처음에는 동서 교역로로. 그런데 이제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통행사를 너무 많이 거두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좀 하단에 있는 그 고비 사막으로 해갖고 그 천산산맥 쪽으로 있고 했던 그 길을 이제 개척을 했던 거야. 여기.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요 그 기지가 둥항이죠. 둥항. 둥항을 기점으로 해갖고 청상북로, 청상남로, 예, 청상남도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오아시스 지역을 지난 다음에 여기 이제 시리아, 이라크 쪽으로 했고 넘어가는 길이 비단길이야. 그래서 이 비단길은 그 위에 있는 초원길보다는 좀 빠르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많이 이용했던 길이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타라스 전투 이전에까지는 이 비단길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 비단길이. 그러면 이제 교과서나 뭐 동계에서는 장군이 마치 이걸 개척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오아시스 그 중앙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제 개척했던 길인데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장건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발견이죠. 그래서 요 길을 이제 달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길이 요 밑에 있는 이제 뭐죠? 바닷길이 있어요. 바닷길.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바닷길이 있었죠. 이렇게 나거나 원래는 요쪽 길이 처음인데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그 동로마 제국하고 이쪽 사산 쪽 페르시아 간에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요 길은 이제 막혔고 그래서 이쪽 홍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 있죠. 예. 요 길이 이제 다시 개척됐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여기 메카나 메디나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배경화를 번성했던 건데 이 바닷길은 그 당시 이제 안사이난 탈라스 전투 이후 주로 이제 교통로가 이 바닷길이죠. 예. 그래서 요번에 비단길하고 이제 바닷길 원나라시 대 때 비단길 바닷길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원나라시 때는 뭐 비단길, 사막길,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초원길, 바닷길이 다 열려 있었죠. 다 교류량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바닷길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요 바닷길 관련된 내용이 우리 뒷주머니에 나왔죠. 이거는 뭐 원나라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기대 통해서 교조가 많이 했고 그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동서교역로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기출문제 한 세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기출 문제 분석을 하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자, 북방아시아 초원지대는 신석기 이래로 유목민의 거주지로서 이를 통해서 동서의 교통이 전개되었다. 그리스 역사학자 이제 헤론토스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 6세기경에
그리스인들 이미 흑해 쪽 해안 지방을 출발해서 볼락산맥 중앙에 넘어서 남시베리아에 거쳐서 이 알타이에 이르는 초원길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자, 이 초원길은 지배했던 그 사람들은 그리스인이 스키타이라고 부르는 이단 계통의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유목민족 순서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잠깐 언급됐던 민족이에요. 자, 이 스키타이 민족은 역사상 최초의 기마 민족이죠. 그리고 그 남러시아의 초원지대 스테 지역에서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이 스키타이 문화라고 불리는 독특한 유목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이 스키타이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청동기 문화가 되게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속 가공 기술이 되게 뛰어났어요. 원래 이제 유목민들 자체가 금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금이라는 게 곳곳에서 이제 뭐냐 그 통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스키타이 문화가 발달됐다. 그래서 스키타이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마구와 차구류 같은 유목사에 필요한 장식류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이 스키타이 문화는 후에 이제 그 뒤에 있지만 그 홍로족에도 영향을 줘요. 홍로족. 그리고 홍로족에서 또 이제 그 한족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홍로족의 후손이다. 김씨가 김할지가 홍로족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영향을 줬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스케타이 문화는 초원로에 따라서 기원적 5세기에서 4세기경 동방에 정파되어 남시베리아에서 몽골공원에 퍼져나가는 유명한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를 창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 당시 훅노족이 이제 등장했죠. 예. 동아시아 최초의 기마 민족인 훅노족의 군사적 활동이 촉진되었다. 훅노족이 마치 동아시아 쪽에서만 있는 걸로 되는데 실제 훅노족은 범위가 상당히 넓죠. 예.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시면 그 범위가 나타나 있는 영토가 세여건이죠. 이 정도야. 그래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흑노란 말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중국 애들이 그냥 갖다 붙인 명칭이고 흥소는 노비 같은 놈들 이런 의미인데 자기 민족들은 흑노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제 기록상 그것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불렸던 민족들이야. 그래서 이 흑노족들은 한 개 민족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다민족으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유물 유적들 보면 홍로족 그 유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뼈다구나 뭐 이런 것들 인골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오늘날 몽골로이드 계통도 있고 그다음에 코카서스 계통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거는 홍로족뿐만 아니라 다른 뒤에 이제 유목민족들도 특징이에요. 그 여러 민족들로 구성돼 있어.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핵심 종족이 있고 핵심 부족이 있고 그다음에 항우도 이제 왕비족이 있어갖고 서로 이제 연합하고 이렇게 통치한 건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면요. 자, 홍로가 청동제 물기로 이제 무장한 용감한 기만 민족이 돼요. 밀접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남방에 이제 그 한민족들을 괴롭혔는데 이건 다 스키토 타이 문화에서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이런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는 중국 사회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춘추 전국시대 철기 문화 발달과 함께 기마전술하고 전국식 동기 작품의 장식품에 큰 영향을 줬다. 저희 기마미 전술 기억을 해두셔야죠. 요거는 원래 한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 흑노족도 또 배운 거야. 흑노족은 어디서 배웠겠어요? 스키타임에서 배웠겠죠. 말 타는 거야. 네. 그래서 전국 시대 때 그 초기 때 기마전술이 중국 사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조나라의 그 왕이 있었는데 무령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제 무령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북쪽의 홍로족부터 기마전술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기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 타는 거잖아요. 끄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단 계통의 이제 유목민족들이 원래부터 그런 것들 자주 했어요. 이 기말 전술을. 자, 이와 같이 고대 이제 동서 문화의 교류에 나섰던 유목민족들은
이런 초원을 이용해서 활약을 하였다. 자, 초원은 남쪽 동터키스탄 지방의 건조 지방에 속하지만 타인강의 그, 흘려든 곳이 오아시스로 흩어져 있다. 자, 이 오아시스 부근에는 옛부터 아야 계통의 민족들이 생활하면서 그 동아시아 국가를 이루면서 세우고 동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동서 무역을 크게 고려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스테키우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죠. 지금 말하는 게 스테키우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여기에 이제 스테키우가 있으면 요쪽 지역, 요쪽 지역 여길 말해. 여기는 되게 이제 그 산맥이 있어요. 되게 여기 뭐 신두쿠시 산맥이 있고 여기 보면 높은 산맥 지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 타인 분지도 있고 티베트 공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올리면 높은 그 산에 막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산을 넘어가지고 잘 못해. 바람이 그래서 막혀가지고 구름도 여기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이쪽에서 되게 많이 와요. 저습대죠. 강우량이 되게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농경 계통의 민족들이 사는데 요 바람이 넘어가지 못하니까 간신히 이렇게 넘어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별로 없겠죠. 구름도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요 지역 자체가 강우량도 별로 없어. 그래갖고 이제 날씨도 건조하고 덥고 그리고 강우량이 없다 보니까 물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몇 개 하천에 의지해서 강의 그 높은 그 신두쿠시 산맥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이런 티베트에 있는 여러 산들의 그 내려온 계곡물에 의지해 갖고 간신히 살아나요. 그래서 그 계곡물에 있는 강들 중심으로 해갖고 몇 개 도시 국가들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상인들 역할을 많이 하죠. 여기에서는 뭐 농경도 할 수도 없고 초원지대도 형성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붉은 푸른색 지역 있죠. 이쪽 지역을 넘어가고 이쪽 푸른색 지역으로 넘어가면 스테키우 지역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스테키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강우량도 있어. 그래갖고 요 중에는 이제 뭐 나무는 많이 자라지 않지만 이 숲풀 같은 거 조그만 초원 같은 것들은 풀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지역들 파란 지역은 그 녹색 지역은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유목을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좀 기후 환경이 여기하고 여기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그 밑에 남쪽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신두쿠시 산맥이라든지 이런 그 티베트 공원 그 남쪽 지역은 대부분 농경 지역이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자 여기 기후 환경이 좀 달라요. 그래갖고 요 유목민족들하고 항상 그 이렇게 충돌하는 그 지역이 여기 이 지역이야. 잠시만요. 자, 이런 지역에서 이제 주로 충돌하죠. 형에.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충돌하고 여기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세력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일단 읽어볼게요. 예. 어디까지 읽었는가? 예. 자, 그래서 이제 동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동서무역 큰 역할을 했다. 분홍색 지역 있죠? 이 지역이. 자, 이게 옛부터 그 중개 비단이 서방에 수출되었기 때문에 비단기라고 한다. 자,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은 비단을 통해서 중국을 알게 됨으로써 중국을 세르스가 불렸다. 왜냐하면 비단 자체가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동서세를 연결하는 비단길은 전한 무제 때 장건의 파견을 통해서 알게 됐죠. 이게 더욱 활발히 됐고요. 예. 자, 또한 파미르공호 서쪽 아무르강, 시르강에 이르는 그 지방에는 많은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요쪽 지역이죠. 여기 지역, 요쪽 지역.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특히 사마르카트 지방이 중심 도시인데 이거 외워두세요. 요거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기 동서교통의 중심지고 티무르 왕조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이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그 중앙아시아 지역 있죠. 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두 개 큰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사마르칸트하고 뒤에 이제 제가 중동사 얘기할 텐데 부하라는 도시가 있어요. 부하라. 요 두 도시가 그 당시 이제 내륙 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야. 예. 자, 그래서 홍콩의 그 사마르칸트 지방은 내륙아시아 중심적 위치에 차지하면서 홍로에 쫓겨간 월지가 그 지방에 대월지국을 세웠다. 또한 그 남쪽에 아무르강에 건너 박트리아 지역이 있죠. 여기 이쪽 지역. 예. 여기 있는데 이제
박테리아 지역은 이란 인도에 통하는 교통의 요지고 오늘날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렉산더의 동방 원종에서 그리스역이 이 세력을 뻗쳐 그리스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요 박테리아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진 문화가 간다나 미술이죠. 간다나 문화죠. 자, 그리고 1세기 중엽에는 쿠샤노족으로 일어나 불교의 전파와 문화교의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자, 한대에는 홍례세력이 강대해지면서 그 당시 이제 청산산맥 북쪽을 통할 수 없으므로 타크라카나 사막의 남쪽과 북쪽에 동서 연결 두 개의 통로가 열려 남도와 북도라고 했다. 그래서 후에 청산 북쪽의 길에서 청산 북로라고 하여 했고 종래의 길을 청산 남로라고 했다. 요걸 얘기해요. 잠깐 지우면서 좀 얘기하죠. 이렇게 길 보이시면 그래서 청산남도, 청산남로 그리고 이게 이제 길이 처음에 두 길이 이제 기적됐다가 뒤에 이제 한 개의 길이 다시 만들죠. 청산북로. 그래서 요 세 개의 길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중심지가 여기 나눠진 그 길목에 있는 지역이 둥항이에요. 둥항. 이 지역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서 4군에 한 지역으로 편입되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이 둥항에 관련된 지역을 물어본 문제가. 자, 이 비단길의 연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도시역과는 파미르 공항을 경계로 해서 그쪽에 동쪽인 타크라카 사막을 중심으로 동트르키스탄 지역과 그 서쪽을 시들강과 아무강을 중심으로 한 서트르키스탄 발달된 국가로 구분된다. 자, 이들 그 동서양의 이제 지역에 이제 발달된 오아시스는 천상섬룡과 파미르 공원에서 쌓인 눈에 놓이는 수온에 따라서 발달한 오아시스 국가다. 앞에도 말했지만 이제 신두쿠시 이북 지역의 국가들은 여기 이제 수온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고온 지역에서 내려온 이제 뭐 만년설이라든지 그런 걸 유지해 갖고 이제 살게 돼요. 거기에 내려온 이제 강을 중심으로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강이 이제 크게 두 개의 강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얘기한 두 개 강이 시드강과 아무강이야. 이게 정확한 명칭이 좀 있는데 이건 줄여서 얘기한 것 같아. 시드 만달강인가? 하여튼 뭐 그런 강이 있어. 이 두 강을 이제 중심으로 갖고 국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민의 대부분이 인도 유도보족에 속하면서요. 아리안 계통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규모가 큰 것은 인구 10만 명의 구자국을 비롯해서 청산북로는 언기, 고무, 소로 이런 나라도 있고 청산나는 카마, 우전 등이 있었다. 자, 이들 도시국가의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이고 인구 1000명당 아주 작은 도시국가도 있었다. 자, 이 도시국가는 오아시스 국가들은 경제는 농업, 목축업과 함께 동서의 중개 무역을 경제적 기반을 하고 있었고 자, 서투르키스탄 도시국가는 대상, 카라반과 여행자에 필요한 음료수를 공급하는 사막 속의 녹지대로서 사마르칸트를 제한 동투르키스탄보다 그 규모가 훨씬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한대 비단계 계통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뒷주문이 나왔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앞에서 좀 읽어봤긴 했지만 여기는 좀 자세히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면 한대 동서교육의 동서교육은 주로 비단계를 이용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탈라스 전투 이전이에요. 근데 보통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는 사막길로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교과서 표현은. 자, 전개되는데 이는 전환의 무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서방 원정과 후한 때 반초의 서방 경력에서 비롯된다. 이 두 가지 계기가 됐던 거죠. 자, 먼저 살펴보고 이제 전환 때 무제 때 얘기인데요. 자, 전환 무제는 그 월제국과 동맹하기 위해서 장건을 사자로 파견했으나 동맹은 이기지 않았고 장건에 의해서 비단길이 열리게 되었다. 자, 한무제의 서역 경영이 동서교섭사에서 특이한 것은 하서 사군이 설치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홍로의 경제적인 목줄을 지기 위해서 홍로를 치기 전에 홍로를 이제 치는 과정에서 여기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강리를 이제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파미르 공을 넘어서 투르키스탄 지역의 대왕 파월가나라고 하죠. 천얼마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파월가나. 자, 요걸로 이제 천얼마가 아니라
한월마다. 예. 자, 한월마다 유명한 곳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훅로를 몰아내고 서양로를 제압한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128분 한번 읽어볼게요. 무제는 BC 121명 1년에 각급을 하여금 하서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흑로의 홍상 항복하자 이곳에 이제 무의군, 주천군, 이군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BC 111년에 장해군과 동안군을 증가시켜 하소사군이 되었다. 그래서 흑로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이 지역을 하소사군을 설치하고 그것도 기반을 해갖고 저쪽 서쪽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까지 그러니까 동아시아 오아시스 국가까지 공격을 하죠. 예. 그래서 이강렬을 통해서 파괴했는데 이거 하소사군 위치하고 명칭 기억을 해두시고 기준에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소사군의 설치는 전한의 제1차 서방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하는 비로소 시크로드 기목을 확보하게 됐다. 하서 지방은 중국과 서역에 있는 오아시스의 다리며 동시에 고비삼의 북중의 몽골권 유목민과 청해 지방의 강족을 이어주는 연결기지기도 하였다. 자, 이름이 의미에서 하서 지방은 이른바 동서교통의 십장로 같은 요충지고 하서 지방을 장악한 무제는 이곳에 70만 명이 중국에 강제 이주하고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 동쪽 끝 동항에서 옥문까지 확장되었다. 자,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하서사군은 오르두스 지역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하서사군이고 여기 그래서 이 한나라 영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영토가.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하기 때문에 동서교통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리장성도 옥문간 여기 있죠. 옥문간 보이는 거 여기까지 연장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결과 중앙아시아 심자부인 타린분지 부근의 오아시스 동경지에 있던 여러 부족이 한때 한해 지배에 들어가게 됐다. 자, 따라서 이들 오아시스 지역 도시 국가들은 동방과 서방의 교역로선에 위치하면서 중요한 역차인전 역할을 담당했다. 자, 한편 하서사군을 설치하여 동서교통을 확보한 무제는 다시 오손과의 동맹을 맺고 2차로 장건의 서역을 파괴했는데 장건은 정사로서 많은 부하를 들이고 오선에 갔으며 그의 부하는 다시 대만, 강경, 월지, 대하 등은 여러 나라를 파견했다. 그러나 오선을 하서지방을 끊어진 어떤 정치 군사적 목표는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선은 한나라의 강성하고 양국 사이의 제후의 기회를 싹 트고 파견된 한나라 사제가 각국 간 국교를 열리면서 중국에서는 수백 명이 이르는 사절단 많을 때는 매년 10회, 적을 때는 5회에서 6회까지 서아시아 각국 파견됐다. 자, 이와 함께 이제 무제는 총애했던 이 씨의 형인 이강일을 그 당시 이제 총사령관 임명하여 그 당시 이제 2차에 걸쳐 대한정보를 강행했다. 예. 이 씨보다는 이부인은 오빠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 씨는 이부인이에요. 그래서 무제가 말년에 총애했던 그 후궁 중에 후궁의 이름이야. 이부인하고. 예. 형보다는 이제 오빠죠, 오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이 총사령관을 임명하여 2차에 거쳐서 대한정보를 감행했다. 그래서 한해 2차에 거쳐 대한정에서 성공으로 파미노공의 서쪽의 연하들은 한나라의 실력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고 타인분지의 오아시스 여러 나라도 한 무제의 명령을 복종하게 됐다. 무제는 이 두 양의 이제 주촌 도의를 이제 두고 둔전을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사제교를 통해서 외국에 나간 사자에게 식량과 말먹이를 공급하도록 했다. 또 동서교류 길목의 곳곳에 망과 정자를 설치해서 교통 안정을 꾀했다. 한나라 사제는 끊임없이 파미네선 쪽에 여러 나라를 나간 한편 서방의 사신과 무역상도 속속 한으로 들어왔다. 자, 그러므로 사제는 길에서 서로 마주칠 정도로 빈번하게 오고 갔으며 사절단 인원은 많게는 수백 명, 적을 때는 100명에 달했다. 한 해는 수십 차례 적을 때는
5에서 6개씩 파견했다. 자, 후한 시대에 들어와서 그 초기에는 그 서역과 중국 내항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으나 왜냐 그 시절에는 이제 그 전에 신라 왕망이 망쳐놨죠. 그 주변국들 자극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책봉하면서 뭐 왕을 후로 격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홍로를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한때 이제 전환시대 때 장악했던 이런 하소사군 지역이나 서역 지역이 완전히 이제 영향권을 벗어나게 된 거야. 그러다가 그 영향권을 확보했던 사람이 뭐냐면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후한 시대 때 반초예요. 광고의 동생이죠. 얘가. 하여튼 반초는 서역 정도로 이제 다시 할리를 띠게 되었다. 그는 탈인 문제를 평정하고 파멸 공을 넘어서 초도 월지를 제압을 했고 또 안식국은 파르티아죠. 파르티아를 중개해서 대진국까지 직접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부하인 가명을 서방에 파견했다. 자, 가명은 서쪽의 조지 시리아에 도착해 지중해에 거쳐 로마로 가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안식국에 있었던 상인들이 만약에 그 로마하고 한나라가 직통을 내버리면 오늘날 직구를 내버리면 자기를 걸치지 않고 자기도 손아귀죠. 자기는 그 중간에서 갖고 중개 모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명에게 이제 구달을 친 거지. 그 지중해는 상당히 거친 바다고 거기 건너가서는 거의 대부분 죽는다. 그래도 건너가시겠냐? 그러니까 가명이 이제 쫄아가지고 돌아갔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지중해는 상당히 잔잔해요. 예. 그런데도 이제 거짓말에 속아놓은 간 거야. 자, 하여튼 가명은 서쪽 조지아에서 가려고 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하여튼 이제 로마까지는 못 갔지만 이 가명에 의해서 이 안식국 파르티아가 이제 그 한자를 옮겨 적으면 안식이 돼요. 그 당시 중국 사람들 안식국을 파르티아를 안식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원래 파르티아에 세웠던 사람이 아르샤케스라고 사람이 있어요. 아르샤케스를 음찰을 해서 줄여놓으면 이 안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조지 시리아 서해지방 사정이 처음으로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해 동서문을 교는데 요거는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나가서 뒤에 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좀 약간 이제 볼 게 뭐냐면 요거 238페이지 잠깐 펴보시면요. 자, 거기 이제 비단길에서 이제 후한 때 들어온 게 있어. 예. 요게 이제 불교죠. 불교가 대표적인 정신 문화가 요때 들어왔어. 예. 그래서 불교단 종교가 요때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중국에 온 기록은 후한 초기라고 하지만 서역간의 교육상에 볼 때 전한 중기 이후 귀족과 귀족 사이에서 이미 유행했다고 이야기가 신빙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요 불교가 도입하는 시기를 언제 보냐 아까 예전에 전 후한으로 봐요. 예, 그래서 후한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빠진 게 뭐냐면 후한의 분열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훈내 분열 관련된 내용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아까 읽어볼게요. 이게 어디에 자세히 있냐면 동계 잠깐 언급돼 있어. 예, 근데 여기는 좀 자세히 되었고 한의 중에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116페이지 표 보세요. 한의 중에 116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몇 페이지야? 네, 여기 있네. 114페이지 표 보세요. 14페이지. 자, 홍내 분열과 후한의 대외관계 좀 볼게요. 자, 한무제 이후 이제 고비사막 이북으로 물려난 훈로는 수세에 처해져 있으므로 조국 한에 대한 반결을 시도했고 한은 그때마다 출격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자, 한의 무제 이후 홍로에 대한 강정책을 포기하고 하친 정책을 포함한 우호 관계를 재수입을 도모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무제 말년에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홍로에 대한 어떤 정복 정책을 포기해. 왜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홍로를 너무 공격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떤 물적 일적 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포기했고, 자,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하친 관계가 뭐냐면 바뀌게 되죠. 홍노는 BC 60년경에 그 선호의 개성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이 발생하여 한때 5명의 선호가 대입되기도 했고요. 자, 이후 형인 질진 선호와 동생인 호야노 선호, 요 사람은 좀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대입 끝에 열세했던 호야노 선호가 800 BC 53년에 한해 한복해 구원을 요청했다. 그래서 질진 선호 쪽은 이제 여기가 서흥로고 이쪽이 동흥로야. 그래서 전환 말기 때 서흥로와 동흥로가 분열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질지선은 한해 분열받고 몽골공원에서 이리강 유조구 도망간 뒤 다시 탈레스강까지 도피했지만 결국 한해 원조국에 의해서 사대였고요. 자, BC 51년에 호양 선우는 몽골의 홍로도 통일하고 그 한에 대한 수수의 신화를 자치했다. 대한에서는 선우의 지위를 제후왕을 위해 두고 파격적 외신으로 우대했고 종래대도 중국의 변경밖에 거정을 허락했다. 그래서 이리하여 한무제 이래 홍로와 전쟁에서 종심을 찍게 됐다. 그래서 알아서 이제 자체 분열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 분열돼서 그걸 잘 이용해갖고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양호 선영은 이제 유명한 것이 왕소군서라고 유명하죠. 애들 중에 하봉공주는 준 건데 음, 여자도 이제 평화를 산 형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선제 때인가? 선제 때였을 거예요. 선제 때 이제 그 호양 선우가 항복하고 나서 그 왕소군을 달라는 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선제 때 선제에게 여자 한 명이나 좀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한계 주변에 여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후궁도 있어도 뭐 잠자리 가지지 않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여자도 많으니까 제일 못생긴 여자를 한번 주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하가에게 그림을 이제 그려갔는데 다른 후궁들은 돈을 주고 자기를 이제 뭐냐면 되게 예쁘게 그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왕소군은 돈을 안 줬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예쁘니까 자존심이 뭐 돈을 주고 이렇게 그 예쁘게 그리지 않은 만큼 자신의 미모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돈을 받지 않은 하가가 왕소군을 추녀로 그려놓고 황제에게 보여준 거야. 그 사진 쭉 보다가 왕소군이 제일 못생겼거든. 그러니까 혼혈선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불러내서 이제 혼혈선한테 주려고 하니까 이제 오라고 했더니 왕소군 그때 선제가 처음 온 거지. 너무 미인인 거야. 안타깝죠. 예. 그렇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혼혈선호한테 왕소군이 시를 보냈죠. 그러면 왕소군만 간 게 아니야. 왕소군 외에도 그 왕소군 옆에 딸려 있는 시종들도 같이 간 거예요. 보통 이제 그 하반공주가 결혼했을 때 보통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정도가 같이 따라가요. 무리가. 그 예전에 그 원나 공주 갔을 때 걸룡고가 같이 왔듯이 똑같이 가요. 100명, 200명 정도 가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통해서 그 당시 중국의 문화가 어디로 전파되는 거야? 유목제국으로 전파되죠. 예. 그리고 이 가정이 이제 이런 하본공주를 매개로 해갖고 문화적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본공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또 뭐냐면 선우가 되고 칸이 되면 그만큼 이제 신앙적인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쪽이 나가니까 이런 것을 노렸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나부터 볼게요. 그런데 이걸 망쳐놓은 게 왕명대야. 그래서 왕망 정권에는 이민족에 대한 처벌을 강등했기 때문에 홍는 격분에 이반했고 이후 우호 관계가 단절되고 중국은 다시 침략하기 시작했다. 대원 초에 48년 홍내에서 다시 내부 분열이 발생해 일주강이었던 비가 자립하여 홍양호 선호로 칭하고 그 앞에 홍양호 선호가 있었는데 이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을 물려주거든요. 예. 그 당시 유목제국이나 뭐 서양 제국에서는 이름을 물려주잖아요. 자기 선조들이 좀 유명한 사람 있으면. 자, 그래서 칭하고 여러 부족을 이끌고 한해 항복했다. 후한에서는 이들을 남흥로에서 장성을 이나무 거주하고 그들 부국로 공격을 지원했다. 자, 부국로는 이제 그러니까 후한 때는 남흥로와 부국로가 이제 분열됐던 거예요. 자, 부국로는
선비족과 정력에 쫓기다가 91년에 오르쿠강의 서쪽 봉구리를 버리고 이리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 부국능 이후 반세기에 거쳐서 후한과 서역에 대한 지배권을 다퉜지만 2세기 중반에 다시 키르키즈 지방, 초원 지방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후 이들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4세기 유럽에 침공한 민족 대이동의 도화선이 됐던 약간 훈족이 그들의 후예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훈족은 이제 앞에 서양사 역사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 문을 열어놨더니 에어컨 웅웅거리는 소리가 좀 들려서 좀 닫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후한의 성립 이후 정부는 왕만 시대에 실추된 주변 민족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한이 다시 서역을 장악하게 된 것은 73년에 부국노를 토벌하기 위해 파견된 장군 두구가 서역 지구의 설득하기 위해 부하인 반초를 파견하는 데 비롯된 것이다. 반초는 왕만 정권 이후 60년 만에 부활된 서역도로서 그 30년간 서역당에 지내며 동서교통의 제약부에 주력하였다. 그 사이에 대월진 침입에 젖어 있고 파미도 공원의 동서에 50여 개국이 한해 조공국 복속됐다. 더 나아가서 서방의 대진국가의 통솔을 위해 부하인 가명을 파견했다. 이건 아까쯤에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후한 시대 때 동서 교류 중에 그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는데 한의중이나 이런 데서는 좀 약간 언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하고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한번 기출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어. 후한 시대 때 그 당시 이제 그 대진국의 군주였던 안돈이 동기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시 언급할게요. 자, 후한 시대 때 그 당시 대중국의 어떤 그 군주였던 안돈, 대중국은 노마죠. 안돈이 천자에게 사신을 보내고 상하나 물소뼈, 물소뿌죠. 물소뿔과 그다음 자라 등딱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나라 교육을 했다. 이 기록이 있어요. 후한 기록에 후한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09년 그 전공 역사 기출 문제 나왔거든요. 이건 당연히 바닷길로 왔겠죠. 근데 이제 이때 안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노마 안돈이. 그래서 이제 학자는 이제 그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황제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황제도 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시계가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황제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로마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뭐 5, 6년, 10년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파견됐는데 마르크스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파견했는데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때 집권 시기 때 도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이 안토니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줬단 말이야. 상하나 물속도 물속 뿌리나 자라 등딱지. 근데 이게 로마의 특산물은 아니죠. 대부분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노마 사절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노마 사절단에서 뽕을 치고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자신을 노마 사절단이라고 얘기하고 뭐냐면 그 공을 갖다 바친 거다. 왜냐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도 많아요. 왜냐하면 상하나 물속부나 자라 등딱지 같은 것들이 자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상품 생산되는 곳이잖아요. 자,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거에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위진 남북조 시대로 넘어갈게요. 위진 남북조 시대. 잠깐 끄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